안녕하세요. 저는 육아 요원으로 일하며 갓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제 남편은 경상도 출신 토박이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상도 출신 남성에 대해 생각하면 대부분은 말수가 적고 표현이 없고 무뚝뚝한 이미지를 갖고 있겠지만 제 남편은 애교도 많고 표현도 잘하는 다정한 남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3년 동안 연애를 하다 결혼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되면서 용기를 내어 먼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그 말에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하며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왕창 지나갔고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한마디 더 하려고 할 때 마침내 그 남편이 입을 열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너를 만나고 나니 너와 결혼해서 너 닮은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은데 너를 생각하면 결혼을 망설이게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왜 나를 위해 결혼을 망설이는 거야? 그냥 나랑 결혼하기가 싫다는 건가? 우리 집안은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고귀하고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옆에서 형수님을 보면서 듣던 생각이지만 남의 집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귀한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은 괜히 했나 싶어서 받아주지 않아도 될 서러운 대접을 하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되잖아요. 남자들이 중간 역할만 확실하게 해줘도 여자들이 덜 서러울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다던 남편은 그런 말에 생각이 흔들리더니 먼저 왔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에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긴장했던 남편도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풀린 듯하여 마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처럼 우리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더라도 귀하고 예쁘게 키운 딸이 있습니다. 제가 애 마음을 고통 주지 않게 아주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제가 잘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의 말이 내 편이라면 잘 버티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후 예비시댁을 방문하러 가니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천천히 저를 살펴보며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말랐다고 생각해. 많이 먹어야 살도 좀 붙고 임신도 잘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낳을 거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대답했다. 아직 책도 안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천만 넘에 할 일은 아니잖아. 시댁에 인사드린 지 별로 안 됐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려 하니까 제가 얼른 수습한다고 남선마을 끊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요즘 시작한 이야기라 바빠서 좀 못 챙기고 있었더니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저 밥을 엄청 잘 먹어서 이 시대만 지나면 금방 또 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은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 직업이 참 마음에 들어 다른 직업에 비해 일찍 끝나기도 하고 육가요직도 잘 주잖아. 어디 가서 며느리 직업 이야기하기도 좋았고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칭찬을 들으며 기분 좋게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좀 다르게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죠. 제 직업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참 마음에 들어요. 교대에 들어갔다가 임명고시를 치려면 요리나 집안일을 배울 틈은 없었겠네요. 몰라도 내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남은 시어머니의 요리 집안일 발언에 놀라서 황급하게 말을 끊고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걸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요리나 집안일은 우리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어머니, 좀 봐, 내가 뭐 물어볼게. 너 지금 뭐 봤어? 장차 시어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 예비 며느리의 신부 수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 않아? 아이고, 당황하는 남편의 말에 자연스럽게 받아쳐서 마지막으로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리나 집안일 같은 것은 결혼 후에 점차 배워나갈 테니까요. 그래도 인사드리간 자리에서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기 싫어서 어머니 말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 안심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전달했어. 역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그런지 모범 답변대로 잘 대답하는 그가 우리 집에는 좀 모은 돈이 있어. 저랑 상현 씨랑 합쳐서 대출 좀 내면 둘이 살만한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집을 더 알아보아야 해요. 그러나 집은 우리가 해주마에서 지은 지는 꽤 됐어도 평수도 넓고 구조도 잘 빠져 있고 역세권이라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너네 돈을 합쳐서 대출을 받아도 그런 집을 못 찾게 될 것 같아요.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사실 집에 들어가는 대출만 없어도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훨씬 수월할 거예요. 요즘에는 신혼집 대출을 받아서 같이 갚아가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니 부담도 덜할 거고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한번 물었어요. 진짜 집을 해주는 거야? 나 결혼할 때 땡전 한번 못 버틸 준다던데 갑자기 지어준다고 해서 얘는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였지만 하나도 안 해줄까 봐 걱정돼. 시어머니가 계속 한 표정을 유지하자 남편의 표정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드러나서 물었다. 자기, 왜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어? 아까 어머님이 집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표정이 항상 안 좋아. 아, 내가 그랬어.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내가 그렇게 있었던 거야. 난 어머니께서 집을 먼저 해주신다고 하길래 엄청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자기는 안 그래? 우리 형 결혼시킬 때 엄마가 새 아파트도 사주시고 새 차도 사주시고 엄청 많은 돈을 썼거든.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게 해줄 것 같냐고 물었는데 너는 너 알아서 장가하라고 못 받더라고.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였다. 있었는데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셨고 결혼 5년 차이시다가 들어보니 남편에게 한 번씩 지나가듯 들려온 이야기 중에는 저는 형이랑 계속해서 차별받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리 애정이 풍부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남을 더 이쁘게 보실 거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는 아예 등한시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것이 매우 의아해 보입니다. 시댁은 저희 집안보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편이었고 저희 친정은 부모님께서 걱정 없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소박한 집안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주신 아파트는 연식은 조금 오래된 편이었지만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정말 시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결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사가 되고 저는 새로 리모델링한 신혼집에 혼수를 꽉꽉 채워왔어요. 하지만 결혼 후 한 달 정도 뒤에 아주버님이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님께서 저번에 형님 되실 분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시댁에 올 시간도 없다고 하셔서 정말 바쁜 줄 알았어요. 이혼 소송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남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전한 적이 없어서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주마님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 자기도 알았어요. 처음 듣는 사실이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별거 중이라는 소식은 있었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주말도 바쁘게 보내기 때문에 집안일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거 없이 남도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형제끼리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저는 형님이 되실 분도 직장을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시댁이 큰 집이라 시어머니가 주로 책임을 지고 계셨는데 시아버지는 형제들도 많고 서로 간의 관계가 우애롭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또한 큰 집에서 자주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마치 사치스럽게 차리신 음식을 즐겨 드시더군요.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가 형제들 간의 우애가 강하면서도 자주 모이는 식사 자리에 항상 집안 여자들의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서로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 전에 먼저 시어머니께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형제들 친목 자리에 며느리 동원해서 일을 시키기만 하면 나는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쩔 건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좀 시킬 수도 있지요. 그게 뭐가 문제야? 형은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빚을 져서 내가 돈을 빌려준 거 아직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 형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쉬쉬하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간 거잖아. 그런데 아직도 나한테 안 갚은 거 알아? 나는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준 거야. 엄마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한테 다 말하고 형인을 고소할 수도 있어. 이야기가 결혼 전에 잠깐 들은 것이었는데 아주버님은 직장에서 오래 일을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은요. 아버지와 엄마의 끝이 났지 해도 내가 되했으니 들문 혼자 절대 살아다 할 수 없고 어떻게 도움이 다 병되는 내 볼편까지 다 가지고 갔네요. 양아치 탈텐에 놈을 봐온다고 안신데 고마워러 시어머니한테 꽉 쓴다고 딸 큰 걸 그러려 나 혼자 잃고 타들 인소요. 도움을 득을 고마다요. 위조로. 시업된 돈은 절대 잡지 말아야 해요. 나 혼자 환생할 아무 별은 아무 지었지요. 해오던 일이 아니야. 며느리들이 들어왔다고. 뭐, 엄마가 며느리 일을 시키겠어? 5년 동안 형수님이 시키지 못한 일을 불러서 시킨 거 알아. 엄마가 혼자 해왔던 척하지 마. 형수님한테 그랬어도 내 아내한테는 절대 안 돼. 내가 그래도 내 어이고 내 마누라 시어머니인데 꼭 며느리 앞에서 나한테 그려야겠어? 어련히 알아서 할까? 내가 그동안 봐온 게 있으니까 못 믿어서 그렇지. 아무튼 나는 미리 말했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고개만 끄덕이시며 뒤로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나 잘못 지냈다며 며느리들이 들어왔다고 시어드리네. 음식도 무척 궁금해하시는데 너는 너일 바쁘다고 그렇게 아무 연락도 없이 나 몰라라. 어머님이 연락이 없으셔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희 집안은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며 역사가 깊은 위대한 가문이어서 어른들을 잘 섬기고 집안의 예법을 지켜야 해요. 시댁에서 집 한 채를 받았으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해야죠. 남편이 아무리 며느리를 부르지 말라고 했어도 내가 먼저 전화해서 무슨 일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봐야 해.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시아버지 형제 모임을 혼자 챙기는 게 엄청 힘들다면 먼저 연락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어요. 요즘 저도 문서 처리할 일이 많아서 제사나 이런 거 아니면 꼭 제가 시어를 모시는 데에 필요한 것만 처리하고 있어요. 참석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옆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셨어요. 옆에 상연이 있니? 진짜로 말해주지 그랬어. 그럼 이만 끄는 마.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끊으시고 옆에 있던 남편이 제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주말을 부부로 해야 될 것 같아. 회사에서 반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파견 가야 한다는 통보가 왔어. 아직 신혼인데 반년의 주말 부부를 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직장과 관련된 일이니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어. 나도 학교를 옮길 수도 없으니 주말을 부부로 해야 해. 우리 엄마가 나 없다고 또 부르려고 하면 나한테 꼭 화를 냅니다. 엄마 약점을 딱지고 있으니까 엄마도 너한테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갔고 저희는 주말 부부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파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시댁의 이사에 저도 엄청 당황했어요. 내 시아버지 형제들은 다 서로 가까이 사는데 자기만 거리가 멀다고 예전부터 이 동네로 이사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마침 딱 좋은 시기에 이 아파트에 매물이 올라와서 바로 이사 왔다.
리모델링이 다 된 집이라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뭐니 남편도 다른 지역에 있고 시댁은 아파트 바로 옆동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에 분노하였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도 크게 없었어요. 옆집에 이사 온 후 시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도 가족이고 우리 며느리는 남편 없이 홀로 있는데 저녁은 홀로 차리기 힘들겠다. 그러니 바로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으면 되겠구나. 앞으로 며느리와 매일 저녁을 함께 먹으면 빨리 가까워지겠죠. 싱글벙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른들도 너 찾아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앞으로 자주 와서 시아버지한테 얼굴도 자주 보이고 서로 즐겁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는 그런 거짓말 말고는 안 된다는 걸 보니 통해요. 안 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시댁에 가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남촌은 시부모님의 요구에 따라 거주를 하라고 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에게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의 형제들은 모두가 더 가까워졌으니 모이는 횟수도 전부 더 늘어났습니다. 따로 차려서 밥을 먹었죠. 여자들이 힘들게 음식을 다 하고 나면 따뜻하고 맛있을 때 남자들이 먹으며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주고 남은 음식을 놔두고 먹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시아버님 형제들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시부모님과 식사 전에는 제가 시댁을 넘어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차려야 했어요. 이것도 3개월이 넘어가니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어머님께서 앞으로는 저녁을 제가 알아서 먹을 거예요. 저도 퇴근 후에 제 시간에 가지고 싶은데 저는 시댁에 가서 저녁을 차리고 먹고 치우고 집에 오면 10시가 되어 있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들으시면 매우 섭섭해하실 것이고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바로 옆 동네에 이어서 며느리는 당연히 시부모님의 저녁도 좀 도와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전 웬만하면 맞춰드리려고 하였지만 요즘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해요. 제가 일일이 남편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머님께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이 들으시려면 남편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내 약점을 좀 쥐고 있는 걸 이용해서 제가 남편에게 다 이른다고 전하세요. 말이야, 어머니 상현 씨 앞에서는 며느리로서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있었어. 그렇지만 요즘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라 좀 쉬고 싶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니 엄청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너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를 존중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머니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어? 너희 사돈은 어떻게 시키는 거야? 시어머니의 난폭한 소리에 남편의 목소리도 크게 들려왔어. 요즘은 저녁을 가족이 함께 먹자는 핑계로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힘든 상황을 부푼다는 걸 알고 있어? 애초에 우리 신혼집을 해준다는 약속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걸 기억해. 거지처럼 혼자 저녁을 먹던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같이 불러다가 저녁을 사준 것도 잘못이라는 걸 내가 가는 길에 대여준 돈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놓을 생각인가? 너의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이제 상관하지 않을 거다. 나를 며느리처럼 무시하더라도 어떠냐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전화를 끊고 내게 노려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시어머니를 웃음나게 하고 다른 가정에서 우리 집을 치우치게 할 수 있는 걸 잘 알아야지. 어디서 어려움이라는 말이 나와 어려워서 가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화가 난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은 전화를 받고 그 주말에 바로 신혼집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차용증을 가져왔다. 시댁으로 갔을 때 차용증을 시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시어머니께서 아주머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대출을 받아서 빚이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어서 남편이 차용증에 서명하고 돈을 빌려준 일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 아주 분노하셔서 당장 시어머니를 부르라고 했고 그날 시댁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저 혼자 남게 되어 시어머니가 불러준 빚을 상황이라서 맞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전화해 오시면서 제가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참석하던 다른 분들도 함께 오는데
이번 제사에 아무도 부르지 않아서 손님들이 모두 바빠서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만 하자. 어차피 너도 오늘 출근 안 할 거고 저녁에 제사 지내야 하니 서둘러서 하자. 이렇게 많은 제사 음식을 나랑 단둘이서 하려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어머니, 아파트 받을 때는 잘 받아놓고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 제사 전에 끝낼 수 있을 거야. 빨리 앞치마 하나 하고 음식을 해야 해. 시어머니는 나에게 앞치마 하나 달랑 던져주고 그냥 가버리셨어. 부엌에 널려있는 제사 음식 재료들을 보며 허탈함이 나더라. 요즘 몸도 너무 피곤해서 많은 제사 음식을 혼자 하라고 하시니 생각보다 어렵더라. 시집살이가 참 고되고 고팠어요.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알람도 없이 그냥 계속 쭉 자버렸고 중간에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것 같았는데 잠에 너무 취해서 듣지도 못하고 자버렸고 눈을 뜨니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시어머니한테 부재중 전화가 10번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피곤하다 보니 놀라서 일어나기는커녕 그냥 푹만 확인하고 누워서 한숨만 크게 쉬게 되더라고요. 자느라 제사에 참석은 못했지만 제사 음식을 하루 종일 만들었으니 시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세우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너 이제 끝 자느라 어제 제사도 안 갔던 거야? 너 도대체 정신머리를 잃고 이렇게 다니는 얼마나 될까요? 시댁에서는 웃고 있을 텐데도 며느리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자다가 찾아가 보니 집안에서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는 척한 모습을 보고 최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어제 혼자 요리를 하느라 지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이미 아침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네 시아버지와 시어른들은 다 당신을 보고 사실은 노란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나 봐요. 어디 며느리가 옆 동네에 있을 때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던데 그런데 음식은 전체를 거의 혼자서 다 준비했잖아요. 어차피 전에도 제사 때 절도 안 하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너 그걸 질문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때면 남에게 남을 좀 줄여줘야겠네요. 그 몸이 피곤하다는 제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주셨어요. 혹시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을 기대하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집안에 급히 장남이 태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 같으니 얼른 가서 사과해야겠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하소연을 쓴 탓에 시아버지께서는 다행히도 그다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 보이니 아마 좋은 소식을 바라는 말일까요? 혹시라도 임신 여부에 대한 기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말에 남편이 매우 바빠서 아무런 일도 못할 것 같지만 몸이 그렇게 평소보다 너무 힘들면 아버님 말씀처럼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 시댁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고 저에게 알리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연히도 2주 뒤에 남편도 군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짜를 알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수술 이야기에 치민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옆에 없었을 때 내가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시달렸을지 갑상선 문제에 무리가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정말 힘들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거짓말이며 자기 수술할 때 옆에 있어줄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도와줄 수 없을까봐 걱정했었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첫 번째 수술에서 나온 조직이 암이 되었어요. 저는 연이어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친정 부모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사돈이 오셨어요. 우리 딸이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일어나지 못하겠네요.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왔다고 괜히 불편하게 있을 딸이 걱정돼요. 시어머니에게 먼저 제가 아직 회복이 덜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휴, 갑상선 수술은 암도 아니고
별거도 아닌 수술이라고 합니다. 뭐, 수술하고도 금방 회복된다고 하니 그렇게 대단한 수술도 아니니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사도는 그래도 암은 암이고 수술은 수술이니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시 직장도 다니고 하죠. 이제 슬슬 일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할 기미는 안 보이네요. 이제 막 수술을 받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얘기는 너무 이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건강이 회복된 후에 다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불편한 표정에도 갑상선 낭종 수술은 암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수술이라고 생각하며 수술한 며느리 앞에서 임신 얘기를 눈치 없이 계속 꺼내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어도 친정 부모님의 표정이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 딸 아니라 하더라도 며느리와 사돈도 있는데 수술한 며느리가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인성이 알찬 것 같아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나쁜 얘기도 잘 안 하시는 친정아버지는 이러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기분 나쁘셨습니다. 함께 있던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술을 받고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는데 좀 걸렸어요. 손과 발이 많이 저리고 방사선 치료로 인해 많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한동안 병가를 내고 집에서 회복에만 노력했어요. 수술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 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남편과 함께 계셨는데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지금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걷고 다니면 금방 낫는다 시댁 가서 일 좀 거들고 나면 수술한 거 빨리 잊혀진 건 시어머니 생신인 거 알지? 그전까지는 얼른 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복을 위해 그날 병원에 검사를 받아야 해서 일찍 가지 못해 진료를 다 받고 가야 해요. 검사 시간을 일찍 잡아서 빨리 받고 오면 되니 검사 시간을 당장 바꿔야 해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엄마, 대학병원이 왜 그렇게 한가해요? 빨리 오라던 시어머니의 말처럼 하고 시아버지의 생신날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병원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눈이 마주친 걸 보았는데 남편이 그 여성분과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조카는 잘 지내죠? 아, 도련님, 오랜만이에요.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몇 년째 도련님이라 불린 것 같아요. 그런지 저도 모르게 낯이 가졌네요. 습관이 그렇게 되네요. 무서워요. 형수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수술은 잘 안 받으셨다고요? 아참, 옆에는 제 아내가 갑상선 수술을 받고 오늘 검사하러 왔어요. 남편은 옆에 있는 저를 소개시켰고 저는 형님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이야기 한 번씩 들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마주하게 되네요. 형수님은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며 제 인사에 답해 주셨어요. 제가 이혼 안 했으면 제 동서가 됐을 뿐이네요. 이렇게 될 뻔한 것 같아요. 아마 이때쯤 안에 애들 친할아버지 생신이었나 봐요. 맞아요. 안 그래도 병원 갔다가 오늘 아버님 생신에 가야 돼요. 제가 동서될 뻔한 분한테 남편 이야기하긴 뭐하고 도련님은 그래도 참이 집안에서 가장 생각이 깨어있고 따뜻한 분 같아요. 아버지, 남편, 갑상선 수술을 받으셨는데 쉬어야 하는데 오늘 또 병원에 가야 했더니 길에야 계셔야 해요. 차라리 그냥 늦게 가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일찍 오라고 성한 것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따로 전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러 왔어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아지지 않아 나중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다렸죠. 오늘만큼은 대기 시간도 엄청 길어져서 시어머니 집에는 예상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부엌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고무장갑을 던지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께서 던진 고무장갑에 얼굴이 막 맞았어요.
직격탄을 맞아서 너는 건강 관리를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라 할 수 있겠어. 어디 시아버지 생신을 며느리가 늦겠어. 점심때 지났으니 굶지 않았을 거고 얼른 음식을 준비해라. 식탁에는 상이 5개나 펼쳐져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내게 향등하듯 말씀하셨지. 생일상이 5개 펼쳐져 있는 걸 보이지. 결혼하고 처음 맞게 된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며느리로서 내가 음식을 채워야 되겠어. 늦게 왔으니까 서둘러서 채우도록 해. 제가 이 상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음식으로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배달시킬 어디? 안녕하세요. 또 누가 그렇게 당신을 꾸짖냐? 너에게 음식하라고 한 말 아닌가? 너 손목도 아픕니까? 귀도 먹었군요. 전에 형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좋을 말 없이 하는 편이었는데, 왜 그런지 말이 많아져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이혼하셨군요. 어머니가 이렇게 괴롭히고 밖에 시집 보내려 하시네요. 그 순간 어머니께서 제 목을 잡으시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오로지 제게 말만 하는 기질도 없구나. 그 사람은 몸이 고장나서 아들도 못 낸 분이라네. 제 목을 붙잡아 끌며 대물로 나가려는 표정으로 소리치는 어머니를 보더니 남편이 펼쳐놓은 5가지 접시를 바로 다 뒤엎어버리고 제 목을 잡고 있는 어머니를 밀치고 제 옆으로 도망쳤어요. 그런 다음 시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너 정신이 나갔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킬 수 있지? 그 정도로 화를 낼 뿐이냐? 사내가 되어서 집안에서 지배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 집 마누라의 치마폭에 쌓여서 사내 망신을 당하고 있어 모자란 놈 형도 모자라서 이혼을 결정하고 작은 거지 사람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았어. 그 며느리 논리가 정확히 뭔지? 아프다고 할 때 아내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마. 남편이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화장실을 차며 말했어.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건 너 때문이라고. 너를 만나기 전에는 아들이 마착을 볼 수 있었다. 생신 때 아버지에게 이런 고난을 주게 하고 엄마께서는 그 착하고 착한 형수님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형수님이 이겨나가 버리시니 이제는 내 차례로 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왜 며느리를 엄마 발밑에 두려 하나요? 너는 내 애인 또는 마누라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왜 불량한 사람만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 집안에는 장손이 중요한데 하나는 집에서만 빛을 발았고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만 말하네. 왜 벼람에 걸려서 이러는지. 내 키가 막혀 형은 엄마의 말을 따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엄마 너희한테 했던 집에 대한 감사함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내 등에 칼을 꽂아 그러시는 건 마누라가 너를 떠맡게 해서 그런 것이겠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됐어? 너도 우리가 해준 집에서 당장 나가버려. 너 같은 아들 나도 필요 없어. 남편은 시댁과 저 연선언을 하고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가려고 했어요. 너, 이놈, 이렇게 나가면 다시 내 얼굴 보지도 않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 아버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일 나쁜 건 아버지랑 아버지 형제들이 본인들 먹고 떠드는데 여자들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며느리들이 괴로워하고 갈등하는데 방관만 했잖아. 시아버지께서 무시한 경고랍시고 말하셨지만 남편들은 척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그냥 바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그대로 집을 알아보고 바로 살던 시댁에서 나왔고요. 제가 채워왔던 수들은 물론 모두 챙겨서 나왔고 저도 때마침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시댁과의 연애를 끊은 후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도 회복이 빨리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신이 돼서요. 아들을 낳게 됐어요. 여보,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조차 우리 부모님에게 전할 생각 없고 아들 일합시고 손자하면 연락 와도 결코 받아둘 생각 없어요. 남의 생각은 무척 확고했고 시아버지 생신날 상을 모조리 엎었던 남편이라면 그 다짐을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아들은 나이 많은 돌식 남의 빚지산이고
둘째 아들에게는 연이 끊긴 시댁은 저희가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정말 받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집 주소도 알 수 없고 다른 번호로 연락만 해오면 모두를 받겠습니다. 차단해버리는 남편 때문에 시부모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조차 못 들어보고 지내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인연 끊는 것과 별개로 남편은 아주머니께 소송을 한 상태예요. 빌려준 돈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어요. 저로 모두 완벽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끝까지 제 편에서 줬으니 저도 이만큼 버틴 것 같지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고 방관만 해버리면 이런 시댁에서 버틸 며느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또한 사실 시댁과 영 통보되니까 별거 없었어요. 시기랑 영 끝내도 죽는 것도 아니고 제일 최악의 상황이 되어봤자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곧 태어날 제 아들과 남편, 저희 세 가족이 예쁘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게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